보시는 게 조금 기니까 좀 박수 주실까요? 네, 4월 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 계절에 좀 맞춤하게 어울리는 시기에 개봉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 부모의 추억 주역들과 오늘 함께 토크를 이어가 볼 거고요. 먼저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하실까요? 네, 월요일 바쁜 시간에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일반 관객분들께는 거의 처음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너무 감동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다른 부모의 추억에서 유비 역을 맡은 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이제 주연으로서 시사회가 처음이라 약간 역시 나갈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셔서 저 영화에 찾아주셔서 감개무량한 마음인데 이렇게 오늘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와주셨어요.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 무엇보다 큰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にとってもこの小説はもう17年も前に書いたものなので、今ここにいることが大きな贈り物と感じ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한 16년, 17년 전쯤에 쓴 소설인데요. 이렇게 영화가 돼서 저한테 온 게 큰 선물을 같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님의 소설은 한국 팬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하죠. 데뷔작인 기침부터 시티새, 아르헨티나 일본이 바다의 뚜껑 같은 다양한 작품들이 이미 영화로 만들어져 있고 막다른 부모의 추억이라는 한국에도 출간된 그 단편집 가운데 동명의 단편 소설 영화가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가님께서는 그 작품을 쓰셨던 시기의 어떤 소개들 그리고 영화와의 차이점, 느끼신 점 이런 것들 함께 얘기해 주실 거고요.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내놓을 때는 그 당시에 작가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라던가 생각들 아니면 개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녹아들게 되겠죠. 너무 한참 전에 쓴 소설이라고 직접하고 계실지 물어보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막다른 부모의 추억을 쓰실 때는 당시 어떤 생각 또는 어떤 마음이 반영되었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 방시형이 너무 좋으시다고 아까부터 사진을. あの小説を書いた時、あの小説の短編集を書いた時、私はお腹の中に赤ちゃんがいて、だんだん大きくなって、最後書く時はもうこれぐらい遠かった机と自分がすごく遠くなっていたような時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私はもう残酷なこと、悲しいことを書くの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と思って、子供が生まれたら覚悟をして、すごく難しいことや悲しいことを書こうと頑張りました。 네, 제가 그 소설이 포함되어 있는 단편집을 쓸 때는요,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쓰는 동안에 배가 불러와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만삭이 돼서 책상하고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까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소설을 쓸 때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잔혹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는 다 써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썼던 소설이었습니다. 각색을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작이 있는 작품이니까 시나리오를 쓰기는 좀 수월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원작이 있는 영화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오해들입니다. 원작에 어떤 플롯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색다른 매체, 다른 플랫폼으로 가져오는 각색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한데요. 최현영 감독님 이걸 직접 갖고 오는 각색을 하셔서 영화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건 먼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몇 시간 만에 시나리오를 완성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일단 저희 PD님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정말 너무 없었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밤새도록 써서 이제 첫 골을 낼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일단은 뭐 촬영고가 나오기까지는 거의 2주밖에 시간이 없었어서 많은 스태프들의 배려가 필요했었던 현장이었어요. 너무 때로는 어떤 촉박한 시간장 같은 게 창작자에게 채찍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고요. 최수영 배우님은 유미와 지금 비슷한 나이대예요. 약간의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나이대를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도 공감했던 내용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분위기라던가 극중 인물의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작을 읽었을 때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이 이제 미미, 원작에서 미미라는 이름의 캐릭터인데요. 일본 여성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비슷할 때에서 오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미 또한 정말 내가 인생에서 나한테 이런 일이 올 줄이야 라는 일을 만난 적이 없었던 그런 친구이고요. 저 또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크게 와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할 만한 사건을 딱히 겪지 않고 운 좋게 이렇게 좀 큰 인생의 어떤 힘듦 없이 살아온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미미가 이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묵묵히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지금 인생에 나한테 이 인생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를 천천히 깨닫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찍을 때 저한테도 약간 사춘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늦은 사춘기. 네, 그래서 좀 익숙해져 있는 환경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딱 제안을 받고 이제 일본 올로케였기 때문에 정말 핸드폰을 끄고 한 달 반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곳에서 촬영을 하면서 정말 극중 유미처럼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와 이렇게 어우러져 지내다 보니까 저한테도 뭐랄까 정말 그 사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치유가 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와 같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에 있던 구절도 있었는데 그 헤어진 남자친구가 내가 지금 같은 하늘 아래서 나 아닌 다른 여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묵묵히 생각하는 것 또한 나에게는 약간 무건수행과도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구절인데 그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그곳에서 하는 그 힐링 자체가 딱히 어떤 신나는 일을 하거나 술에 의존을 하거나 담배에 의존을 하지 않아도 묵묵히 생각하면서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그 상처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힐링의 한 과정이라는 게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뭔가에 의존을 하거나 친구들을 막 만나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뭘 먹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주인공은 그런 걸 하진 않아요. 그냥 정말 묵묵히 시간을 보내면서 곱씹을 뿐이죠. 근데 그 곱씹는 것 자체가 어떤 성장의 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 부분이 가장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쵸. 극중 유미에게 벌어진 사건은 뭐 처참하다라는 말로 설명해도 뭐 무리가 없을 만큼 어떤 심정적인 큰 변화가 있는 사건이지만
굉장히 치유의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써가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사실 극중에 유미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보는 관객에게는 언젠가 나도 한번 뭔가 상실의 시간을 경험했을 때 혹은 어떤 치유의 과정이 필요할 때 저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어떤 대리만족을 하게 하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방금 수영 씨 설명대로 이 원작이 유미라는 그 미니, 원작은 미니입니다만 그 미니라는 여인의 1인칭 시점으로 계속 얘기가 풀어가는 얘기예요. 원작을 읽어보신 분도 물론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 주인공이 가족에게 굉장히 수시로 일상을 공유를 해요. 이 영화에서처럼. 특히 여동생하고는 거의 뭐 시시콜콜하게 모든 얘기를 나누잖아요. 사실 저는 원작을 읽을 때 이게 약간의 의문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1인칭 시점의 소설이라면 그냥 주인공이 독백으로 그 얘기를 풀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과 친밀한 주인공이라는 설정이 무언가 작가에게 중요한 설정이었을 거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바나나 작가님께서는 그 설정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これは原作の話なんですけれども、何事もなくね、家族と仲良くて美しくて、彼氏も素晴らしい人でそのまま結婚するというような環境に育ったというまず人間がそれから2年間も彼と連絡が取れないのにそのまま放ってお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そんな人がこの世にいるのかというふうに思われてしまうようなのんびりした人、そして恵まれた人というのが、原作の設定なんですよ。でそのことにセヨンちゃんがすごく説得力を持たせてくれた。私はすごくそう思っていて、それがもうこの女の子なら振られてもしょうがないなとか、のんびりしすぎているからダメだなと人が思わないような演技がすごく必要だったので、映画になった時にそこがものすごく助かったところです。そして家族の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恵まれていればいるほど家族には話せない、そういうことが生まれた瞬間というのを描きたかったんですね。なので家族とすごく仲いいシーンをたくさん描きました。 원작에서는요 굉장히 그런 큰 뭐 어떤 특별한 일 없이 가족들도 다 따뜻하고 뭐 예쁘고 남자친구도 있고 그냥 그대로 결혼하면 좋을 그런 사람이 2년 동안이나 남자친구랑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런데도 뭐 그걸 별로 특별히 막 힘들어하지 않고 느긋하고 그냥 행복하고 그런 사람인데 과연 이 세상에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주인공인데요. 그거를 굉장히 수영 씨께서 연기로 그런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되게 뭐 느긋한 성격에 이렇게 행복하게 자란 여자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는 그런 연기를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작품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가족이 굉장히 행복하고 단란할수록 어떤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말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족이 따뜻한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의문이 풀리네요. 극중에서 유미가 태교의 변심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주변에서는 야, 그 사람 진짜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말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극중에서 유미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눈으로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이 아닐 거야 라는 되게 다부진 태도 같은 게 이 영화에서 보이거든요. 배우가 연기할 때 이 마음을 이해하고 연기를 하는 것과 아닌 것에는 좀 천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미의 이 태도를 수영 씨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 부분을 제가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좀 너무 수동적이거나 미련한 여자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작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눈으로 확인한다기보다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자. 근데 이 설정이 한국 여자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조금은 현실적인 부분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한 많은 얘기 끝에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조금은 믿고 싶지 않은,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람을 믿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여동생이랑 통화했을 때처럼 막상 얼굴 보면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오래된 연인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습관적인 불성실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미 입장에서는 그냥 너 이제 장거리 연애도 하고 거기서 이제 일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아무래도 미미라는 캐릭터가 한국 여성인 유미가 되면서 좀 바뀐 부분들이 바로 그런 좀 수동적인 사람에서 더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뀐 게 큰 것 같아요.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영화와의 소소한 차이점들, 디테일이 좀 바뀐 것들 이런 것들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영화에서는 에드포인트 공간이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좀 여러 사람이 모인 게스트하우스 겸 카페로 변모를 했는데 그래서 원작과 달리 유미는 그 니시야마 외에도 함께 대화를 보내고 시간을 나누는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원작에서는 거의 니시야마와만 대화를 하는 식으로 묘사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큰 변주로 보이거든요. 감독님이 왜 이와 같이 공간의 변주를 좀 꾀하셨는지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원작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카페라는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엄청난 숙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도 이거는 한일 합작이라는 기획이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저에게 주어진 숙제 같은 건 외국인이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을 겪었을 때 나고야에 남아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작을 그대로 가게 하려면 그거를 단 하나의 그 니시야마의 원작에 있는 캐릭터만으로는 솔직히 쉽게 혼자 여자가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한 공간에 그렇게 다 버리고 잠깐 머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그 키친을 그 부엌을 같이 쓰게 됐어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근데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한국 여자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처음에는 애들이 막 말을 걸거나 제 냉장고에 있는 제 뭐 한국 라면을 막 꺼내서 먹는다거나 이랬을 때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점점 거기서 제가 이제 마음이 열리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세대의 이런 게스트하우스라는 공간이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서 뭐 여행 갔다 와서 그런 추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사람들인데 거기 머무는 동안만은 정말 무슨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소설 속에 카페라는 공간을 활용하기에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이제 유미가 될 수 있도록 유미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판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욕심에 원작에 약간 보태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유학생에게 라면은 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걸 친구들이 손을 대다니 진짜 상실감이 큰일 날 너무하네요. 뻔했어요. 네, 한국 돌아올 뻔했어요. 상상하니까 지금 순간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 밖에도 영화에만 추가된 설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유미가 캘리그라피에 소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니시야마가 만든 토스트도 원작에는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노래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한국인이라면 봄에 피해갈 수 없는 그 노래들이 막 등장을 하죠. 각각의 설정은 어떤 이유로 좀 추가를 하시게 되셨어요, 감독님? 너무 감독이 대학생 때 경험했던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설정이었고요. 사실 이제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바로 버스커버스커 노래인데요. 저희 엔딩의 벚꽃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범준 씨 곡이에요.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쯤 정말 영화가 하고 싶은데 영화가 저를 배신하는 것 같은 나만 영화를 끝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장범준 씨가 저랑 이제 학교 동문인데 항상 운동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원래는 주변에 여자 학생들이 막 깍하고 있는데 노을이 지는데 그날따라 혼자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항상 보던 풍경인데 그날 혼자 부르고 있던 그 음악이 너무 슬퍼서 막 엉엉 울면서 캠퍼스를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제가 장범준 씨한테 내가 언젠간 영화를 하게 되면 음악 감독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때 그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슈퍼스타 K로 되신 건데 그때 그 음악이 주는 위로라는 게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유미라는 캐릭터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 소설 속에 등장하지 않는 다른 서브 텍스트로 생각할 시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위로를 받았던 그 감정도 함께 담아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들었던 노래나 설정을 해서 사실 장범준 씨가 이제 오케이 해줘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라이센스 없이 그냥 저희 배우가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번 작품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게 그때 그 음악이 저를 살렸던 순간이 있어서 아마 영화를 그만두지 않고 또 올 수 있지 않았나. 저한테 또 스쳐 지나간 인생 최악의 순간 나를 살린 행복이라는 그 타이틀이 어울리는 만남이어서 그런 의미도 있었던 설정이었어요. 그리고 미소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이 나고야에서 모든 거를 찍어야 되다 보니까 나고야의 미소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팬들이나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좀 더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이제 저희 제작사랑 이제 저희 감독님도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가지고 한번 스토리에 넣어보자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미소 토스트를 파는 카페라는 건 서울에서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뭔가 열리지 않나요? 내일이었나요?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내일 저희 다나카 슌스케라는 저희 배우가 팝업스토어에서 미소 토스트 이벤트를 하거든요. 저희 조합필름 인스타그램을 클릭해 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속의 어떤 카페 분위기나 정서 같은 것들 느끼고 싶으신 분은 내일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원작에서는 유미의 캐릭터, 그러니까 미미랑 니시야마 사이에 아주 정말 약간의 이성적인 긴장감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느낌을 영화에서는 거의 다 걷어냈어요. 굉장히 플랫한 친구 관계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배우들이 이걸 어느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가야 할까를 서로 대화한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미와 니시야마의 거리라든지 혹은 친밀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될까. 혹시 그 얘기를 다나카 슌스케 배우랑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 이게 영화를 아니면 혹은 드라마를 만드는 입장으로서 그 내가 생각했던 어떤 부분, 고려했던 부분을 기자님처럼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순간이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 여자가 여기 남아있는 게 새로운 남자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여자가 이 힐링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그냥 정말 묵묵히 이 굳은살이 배길 때까지 내가 이거를 버텨서이지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혹은 이 남자가 있어서 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그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우리는 소설에 약간 있는 그런 어떤 미묘한 기류를 완전히 빼고 이제는 정말 그냥 친구로 혹은 거기 있어주는 어떠한 낯선 환경에서 나를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로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 이 니시야마 역할을 맡은 다나카 군을 만난 날 저희 대본 이 현장에서
원작 소설 그리고 일본어 버전, 한국어 버전 이렇게 3권을 갖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3권을 놓고 이 친구랑 거의 한 5시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근데 동갑이고 또 같은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서로 통하는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친해져 버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는 촬영을 하면서 좀 그 부분을 가장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그 모여서 버스커 버스커 노래를 부르면서 유미가 이렇게 한 명씩 쳐다보잖아요. 그 게스트들 한 명씩 쳐다볼 때 그 유미를 쳐다보는 이제 니시야마의 표정 컷이 이제 따로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모니터 방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다가 사랑에 빠진 표정 같으면 절대 안 되는데 이런 좀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래서 편집한 걸 보니까 좀 그 컷을 최대한 짧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유미가 사실 눈물을 흘리는 이렇게 게스트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살짝 맺히다가 떨어지고 그걸 닦고 일어나서 비 오는 거를 보는 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 눈물을 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무래도 마치 내 아픔이 조금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감정의 연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는 좀 그런 미묘한 기류를 어쨌든 조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보여주지 않아도 관객을 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가 훌륭해서. 과연 오신 분 있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원작의 계절에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죠. 요시모토 하나상의 책을 읽을 때 저희가 밑줄 긋고 싶은 어떤 나와의 동질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하나 느끼게 되는데요. 그 원작의 계절이 그 원작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고요한 금색 세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가을이에요. 근데 그 가을로 설정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영화 속의 계절이 봄으로 바뀐 것을 보시고 나서 좀 색다른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나나 작가님이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이 봄이라는 계절에서요. この原作の私の書いた話はどちらかというと秋これからも冬になっていく何か青春の終わっていく悲しい雰囲気それから恵まれていつも光の中にいた女性がほんの少しだけ闇の世界を見てしまってそして閉めてまた元の光の中に戻っていくけれども元の自分には戻れないというそういうことを象徴した面が大きい話だったんですね。だけど、映画の中ではやっぱり春とか光とか桜にふさわしくこれからユミの人生が開け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変化を感じました。だから季節の変化がちょうどストーリーというかテーマの変化に合っているのですごくうまく成立しているなと思いました。 원작은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청춘이 좀 이제 끝난다는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했고, 그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밝은 빛 속에서 살던 사람이 조금 이렇게 어두운 그런 세계를 맛보고 다시 이제 빛의 세계로 돌아가지만 원래 예전의 그 자신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한 번 더 어둠의 세계를 맛본 자신에서 원래 빛의 세계만 알던 사람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하는 게 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는 봄이 배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벚꽃이 나오고 뭐 빛이 굉장히 많은 밝은 분위기의 영화여서 이게 앞으로 이제 유미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계절을 바꿈으로써 약간 그 원작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테마랑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거를 더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최수영배우가 연기한 유미라는 캐릭터가 관객들한테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 자체로 어떤 소소하게 치유가 되는 느낌, 평온한 느낌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영화 촬영이 돌아가는 현장의 상황을 살피면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그 장면을 너무 막 우리가 소위 안색이라고 하죠. 막 정말 눈물 나올 것 같았는데 그 토요코인 욕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가 정말 너무 뒤죽고 그 유미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상황을 잡는 그게 장면 자체 너무 애절한데 카메라도 거의 구겨져 있을 거예요. 그 욕조 안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유미를 연기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되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촬영 현장, 여기서 균형을 잡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올록해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미라는 굉장히 차분하고 정갈한 캐릭터를 연기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굉장히 분주한 촬영 현장을 경험하는 것, 이 사이에서 최수영 배우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갔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되게 극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촬영 감독님이 자리 안 계셔서. 저는 원래도 감정씬을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는 배우가 아니에요. 아직 좀 부족해서. 근데 그 씬을 찍기 전에 그 침대에 앉아서 일단 그 여동생이랑 통화를 하잖아요. 이어폰 꽂고. 모르겠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나는 진짜 그냥 결혼하면은 애 낳고 살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게 사실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걸 알기 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창문에 앉아서 이렇게 야경을 진짜로 보고 있는데, 촬영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얘는 연락이 안 되지? 어떻게 이 낯선 도시에서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지?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호텔로 돌아오면서 감독님이랑 저랑 둘 다 동의한 게, 호텔에 가기 전까지 유미의 얼굴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울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는 그런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씬을 이제 찍으려고 왔는데 정말 그 욕실이 사실은 여기서 찍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예요, 여기? 이랬는데 정말 그 호텔이 진짜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되게 정말 정말 보잘것없이. 근데 거기서 이 연락이 안 된 채 화장하고 옷을 입고 그 선물을 사서 갔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동생이랑 통화하면서 마치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와, 갔는데 와, 태기 엄마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근데 실제로 제가 어떠한 이별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여성을 봤을 때는 막 운다기보다, 야, 걔가 바람이 났는데 막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 욕실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화장을 했던 그런 막 아이섀도우 이런 게 펼쳐져 있다라고 이제 가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 거울 걔를 만나러 가려고 막 화장을 했던 내 자신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이제 약간 훅 온 거죠. 근데 촬영 감독님이 정말 그 욕조에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계셨는데 포커스분도 밖에 계시고 정말 이렇게 제 이제 동선에 따라서 또 너무 배려가 많으신 분이라 가지고, 제가 2번은 못 가잖아 수영아, 그러니까 리허설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동선을 계속 맞춰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물 틀고 앉아서 울고 마지막에 그 쪼르르 내려가는 그 물까지 찍으시려고 최단거리가 안 나와서 막 이렇게 막 몸을 뒤로 막 빼시면서 찍으실 정도로 정말 그 욕조에 정말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촬영 감독님과 저 둘이 완성한 그림이고, 밖에서 감독님은 밖에서 이어폰 꽂고 모니터를 보시면서 다른 객실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숨죽여서 이렇게 보시면서 수영 씨 오케이예요.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게, 배우가 이제 감정 정리를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고치고 싶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탁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다른 객실 신경 쓰면서 막 조용히 다다다다다 뛰어가가지고 그 좁은 욕실 막 뒤집고 들어가가지고 수영씨 이렇게 해야 이 대화가 될 정도로 너무 좁았는데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촬영 감독님은 진짜 땀이 한 바가지를 흘리셨거든요, 그 장면에서. 근데 화면을 저희는 모니터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만 보는데 저희 여자 스태프분들이 이제 다 그 방에 바로 옆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정말 3분의 2가 울었거든요. 수영 씨 연기 보면서. 저는 울면서 이제 눈물 닦고 막 뛰어와가지고 오케이요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 열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대단하다. 배우들은 뭔가 방수가 있구나 얼굴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어떤 긴박함을 느껴보시고 싶은 분은 국내에도 그 책임 어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열어서면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님의 작품은 뭐 매 작품 서사도 다르고 주인공이 겪는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떤 시련 혹은 뭐 불합리한 무언가를 맞닥뜨리고 나서 그 주인공이 마음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들이 사실 많죠. 그게 작가님 작품 중에 주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테마가 작가님께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혹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普通に普通の小説が普通に書いたら普通に書いたらというごめんなさい、小説の中に入って考えると、西山君という人は、計り知れないつかみどころがない人で、多分これまでの彼の人生は失恋した女の子がそばに来たらすぐこう口説いてしまう、付き合ってしまう、そういう男の子だったと思うんだけど、この、小説に関して言えばミミさんとね、小説の中のミミさんがちょっとこれまでとは違う人だなっていう感覚を彼が持って彼女を尊重した、そのことが、主人公を癒すというそういう構造がとても大切でした。つまり今までの彼だったら今まで通りの女の子として口説いてしまう、そして付き合ってしまう、それでさよならする、短い間付き合ってそういう関係を持ちやすい彼だったんだけれども、この時は違う、何か彼女の中で違うものを感じた、そのことが逆に彼女を守ったというか、そういう感じが描きたかったんですね。でその中に何か癒しというものを私は多分込めたかったんです。それはもう映画にもこう少し違うところで反映されていて、決してその男と女にならないから逆に癒された。なぜかそのデートしてるわけでも何でもなくて、ただいるだけなのになんとなく大丈夫になってきたみたいな感じがすごくなんていうのかな、大切に思いました。それは映画と原作と共通しているし、私が持っているそのテーマと癒しというものの本質だと思います。つまり癒そうとか癒されようとか言うんじゃなくて、なんとなくなんか分かってないけど癒されてしまったと。でそれはなんか心の奥底にある大事なものを何か共有して一つの時間を過ごしたという、そういう感覚だけが人間を癒すんだというのを書きたかったと思います。 이제 그 소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니시야마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만약에 누군가가 실현을 당한 여자가 이렇게 온다면 금방 꼬셔가지고 이제 사귈 만한 그런 캐릭터인데, 소설 속에서 미미라는 여성이 나타났을 때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여자라는 느낌을 갖고 존중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치유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와 같이 행동했다면 금방 꼬셔서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 사귀고 했을 텐데, 그럴 만한 남자인데 이 미미라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는 다른 것을 느끼고, 이 여자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치유를 하는 게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제 영화에서도 남녀 관계보다는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 있고, 서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치유돼가는 과정인데, 뭐 꼭 남녀 간의 데이트 같은 느낌이 아니라 둘이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에서 왠지 모르게 이 여자 주인공이 치유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는데요. 그런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치유라는 테마를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뭐 치유를 해야 된다, 나는 치유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왠지 모르게 그런 과정에서 치유돼가는 것,
예,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런 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 넘길 텐데요. 사실 영화들의 경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뭐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뭐 치유, 뭐 소소한 힐링 이런 테마가 사실은 영화에서 좀 흔한 소재가 되어버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감독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었던 게 너무 많은 영화들에서 소재가 됐던 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별에 본 여자가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나라 드라마에 너무 많죠. 남자 바람난, 여자 몰랐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꽤 요즘 많은 장르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영화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관객의 입장에서 계속 봐왔던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다르게 왜 음악에도 변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변주를 준다라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보자면 대부분의 이별에는 술이나 담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을 하지만 사실 제 주변에는 참 이상하게도 술, 담배 없이도 이제 사랑을 이제 잃었을 때 극복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영화 속에서 그런 이별 극복 방법은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았고 또 이제 배우 캐릭터랑도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설정을 하는 것처럼 이런 합작이라는 기획에 맞게 좀 지루하지 않으면서 여태까지 봐왔던 합작의 단점들을 최대한 극복하고자 스태프들의 이야기 듣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욕심 부릴 거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관객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을 준비하셨을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손을 드신 분께 드릴게요. 사이드에 계신 5번째에 계신 여성분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최수연 배우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에서 그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쳤던 그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를 다시 받아와서 그 차를 타고 나갔을 때 대화하다가 갑자기 한국어가 튀어나오는데 그 부분이 연출이 된 건지 아니면 애드립으로 이렇게 나왔던 건지 그거가 좀 궁금해서요. 가자 같은 거죠? 예. 가자. 거기까지. 그 부분이 대본에 없었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수영 씨랑 같이 얘기를 할 때 일본어의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수영 씨 아이디어가 너무 제가 재밌다고 느꼈던 게 저도 일본어가 잘 이렇게 될 때도 그렇고 안 될 때도 그렇고 혼자 말할 때 한국어가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일본인이 알아듣지 못해도.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우리 배우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내는 건 어떨까?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할 때 1000만 원? 이런 갑자기 한국어가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놀랐을 정도로 배우가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가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자가 사실 애드립이요. 애드립이라고 뭔가 대본에서는 이꼬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어로 이꼬.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다나카 군 자체도 한국어를 제가 따라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들도 좋고 그 후에 신나가지고 계속 가자입니다 이러면서 막 혼자 반복을 했었는데 아쉽게 편집을 당했어요. 네. 그거까지는 아니다. 너무 많이 갔다. 근데 영화를 이렇게 처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보는데 일본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어 대사를 조금 더 본능적으로 많이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고 그 마지막에 벚꽃을 보면서 키레하다가 예쁘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제 본능적으로는 옆에 이제 다나카 니시야마가 있으니까 일본어로 예쁘다라고 했지만 혼잣말로 한국어로 이제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영화를 보고 나중에 감독님이랑 얘기해서 예쁘다를 넣는 건 어떨까요? 해서 녹음해서 넣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예쁘다라는 말이 나 이제 돌아가야지 라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 대사를 넣고 되게 그 예쁘다라는 장면에서 일본 하늘에서 한국 하늘로 바뀌는 어떤 그런 좋은 장면 전환으로서의 포인트도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고 한국어 대사를 더 넣을 걸 그랬어요. 네. 너무 아쉽네요.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중앙열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최세영 배우님께서 좀 질문을 주시죠. 이 중앙열 중에. 지목을 이런 거 너무 싫어. 어떡하지? 아까 이렇게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요. 왜 놔줘야 아까 되는 처음에 거예요? 네, 첫 번째 네, 먼저 원작 작가이신 바나나 선생님 정말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고요. 오늘 감독님이랑 배우님 연기 통해서 정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네, 감독님이랑 작가님께 또 질문 드리고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감독님께서는 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이 네이밍 타이틀이 있는데 카페 이름을 지으실 때 엔드포인트라고 설정을 하시는데 엔드포인트가 우리말로 직역하면 종점이잖아요. 그렇게 뭐 따로 의도가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최세영 배우님께는 연기를 이제 우리말도 섞으시면서 오를 높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게 있으셨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거 아까 그 욕실 씬 말고 가장 어렵거나 힘드셨던 거와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바나나 선생님께는 이 막다른 골목길의 추억을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손꼽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키친이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이렇게 접해서 그때 굉장히 신선했었는데 여러 작품 중에서 유독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약간씩만 짧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엔드포인트 데드 엔드라는 표현으로 일본어로는 쓰여져 있는데 이게 저도 외국인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약간 느낌이 조금 이제 영어적인 뉘앙스로는 좀 더 맞는 영어 단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원작도 있고 사실 한국 관객 이제 특히 일본 관객, 한국 관객분들이 느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될 정도의 그 단어면 좋겠다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영어 단어를 골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작의 제목이 데드 엔드의 추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적인 의미를 작가님이 쓰셔서 그러면 가게도 이제 영어를 그대로 써보자. 근데 데드 엔드 뭔가 한국인이 들어도 약간 곧 죽을 것 같은 약간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도 그래서 그러면 엔드 포인트가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요. 아무래도 한일 합작이다 보니까는 일본 배우한테 통역해주고 이제 진행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그렇게 빠르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 감독님, 감독님, 그리고 저 촬영 감독님 이렇게 네 분 다 한국 분이시다 보니까 주 언어는 이제 한국어여서 저희끼리 이렇게 일어서고 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자 됐다 가자 이러면은 옆에서 일본 배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어서 이런 통역 자체들을 어떻게 보면 배우가 배우한테 해주는 게 제일 편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제 다나카 분한테 우리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가고 이거 찍으신대 라고 하는 그런 게 빨라야 돼가지고 저희 현장이 좀 그게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鈴木から言ってしまうと、袋小路君と私の知ってるお店でカルテサックというお店があって、袋小路みたいな意味で、そこからもっともっと絶望的な名前を考えてデッドエンドし
したので、私にとってやっぱりその時私はこれから子供を産んで多分すごく楽しくなるその時だったから、もう若い時の悲しいことをみんな思い出して書こうと思ったんです。それで私にとってとても大切な、もう多分思い出せなくなってしまうと思ったので、思い切りその当時の悲しさを思い出そうとして書いたから、すごく印象に残って私のなんていうか青春の苦しみが描いてあるなと思って、とても大切にしています。この作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僕を呼ばなくていい네, 제가 아는 그 가게 이름 중에 카르페사쿠라고 이렇게 더 막다른 길보다 더 좀 심한 이름의 그런 가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막다른 길이라는 이제 그 제목을 한 게 좀 절망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품을 쓸 때가 임신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 이제 슬픈 일들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청춘 시절의 그런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써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썼던 작품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좀 어렵게 질문 주고 계신가요? 세 분이 번쩍 드셨는데, 네, 모자 쓰신 분께 말씀드릴까요? 네, 유미가 그 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뭔가 표정이 여자를 보면서 아닐 거야, 아니면 막 약간 이런 표정이었는데, 남자친구 딱 보고 보다가 그 한국말 얘기를 하다가 일본 여자친구를 보고 다시 일본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딱 표정이 약간 네가?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약간 그러면서 제가 그 대사를 잘못 들었는데 와라고 했는데 저는 나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약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걸어서 나가요. 정말 진짜 절망한 것처럼 딱 공원을 이렇게 딱 걸어 나가는데 생각나는 진짜 돌았거든요. 진짜 뭔가 죽일 짓에 돌았는데 그때 약간 그래 나 이제 가서 확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그때 느낌이 저는 가서 뭐 여자를 잡는 거 아닌지, 남자 딱 그 마지막에 돈이 딱 1000만 원 그게 나왔을 때 눈보다 다시 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배우님의 감정이 어땠고, 감독님은 어떤 연출로 거기 다시 돌아가시다 멈추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을 찍어가면서 그 아파트가 실제 그 아파트 안에 내부와 외부가 똑같은 아파트예요. 근데 저희가 내부를 찍다가 그 시간이 모자라서 외부는 또 다른 걸 찍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그 여자랑 놔 하는 그 장면 하루에 찍고, 그리고 걸어 나오는 장면도 따로 찍었는데, 놔라는 말 대사가 맞아요. 근데 놔인데 그 일본어로 한국어로 붙잡았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버려서 그 일본어로 대사를 하는 아이디어는 감독님 아이디어였고요. 그러면 정말 재수없지 않을까. 정말 여기서 너랑 나는 끝이야 라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진짜 연기를 하는 것도 제가 딱 들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유미의 표정에서 그 여자가 우리 결혼하게 됐어요 하고 띡띡띡띡 번호판 누르는 순간 얘는 이미 이제 와 집에 가고 싶다 이거거든요. 진짜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너가 들어오냐 이건데, 들어와서 맞닥뜨려서 하는 말이 이제 그딴 말이어가지고 너하고 이제 걸어 나와서 하는 그 외부를 또 찍는 날은 감독님이 수영씨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해서 감독님 생각해봤는데 한 번은 돌아볼 것 같아요. 근데 그 호흡은 제가 봐서 나오는 대로 할게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 나와가지고 이제 호흡이 되게 이제 거칠어지고 딱 뒤돌아서 아씨 나 안 되겠어, 나 한마디라도 해야겠어 라고 다시 막 걸어가다가
그 아파트 딱 불 켜진 그 따스한 아파트를 보는 순간 내가 지금 가서 무슨 말을 해?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로등 밑에서 이렇게 멈춰서서 제가 또 너무 기가 막힌 지점에서 멈춰섰더라고요. 저희 또 한 번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현장이 그래서 그 빛이랑 촬영 감독님의 그 앵글이랑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조명이 실제로 설치했던 조명이에요. 가로등이. 그랬어요? 네. 대단하시죠.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거기 마스킹 테이프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그 아파트를 실제로 그 아파트를 딱 보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둘이 마치 신혼부부처럼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뭘 또 가서 더 귀찮아질 것 같아서 돌아본 그런 감정의 연결이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다음 상영 시간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앞에서 무대에서 얘기를 하는 동안 우리의 미시아나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 친구가 매번 작품에서 살인자 역할을 주로 맡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 친구 필모그래피에서 유일한 정상인 역할입니다. 근데 다시 살인자의 역할을 한다고 머리를 좀 바꿨는데 안녕하세요. 나가신스케입니다. 도시오. 아이고. 네. 何挨拶すればいい西山演じました田中俊介です。今見終わったんですよね。皆さん見ていただいて。皆さんはいかがでしたか映画。 어떠셨어요, 영화? 何でしたか最高最高最高いらっしゃいました最高最高감사합니다。ぜひ、また僕も皆様に会えるよう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ので、このテテンドの思いで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저도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 막다른 골목의 추억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마 4월 4일 이후에 개봉을 하고 나서 관객 여러분들이 영화를 많이 찾아주시면 아마 이 출연진들 그리고 배우들이 아마 관객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끝인사를 들어드릴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최수영 배우님께서 대표로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힐링을 찍으면서 받았는데 결과물 또한 여러분들께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고민했던 흔적들을 알아봐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이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뿌듯했고요. 많은 입소문 내주셔서 저희 영화 작은 영화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자리에 예술을 통해서 축구를 선택해주신 유시민 바나나 작가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원활한 생각으로 저를 빛나게 해주신 전병선 평가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4월 4일 개봉한 막다른 골목의 추억을 많은 사랑과 입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나 안녕. 너무 예뻐. 잘 봤어요. 수고했어요.